안녕하세요, 한상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9년형 티볼리 아머입니다. 티볼리는 쌍용의 베스트셀러이고 스트릿셀러죠. 코나 스토닉이 나온 이후에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. 2019년형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요,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외관이죠. 그 외관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추가가 됐어요. 지금 보시는 이 차의 색상도 이번에 신규로 적용이 된 건데, 기존에 없던 색깔이어서 신선하기도 하지만 이 색깔 자체가 꽤 예쁜 것 같아요. 이게 오렌지색인데 실제로 보면은 오렌지라기보다는 약간 좀 당근색에 가까운 그런 색상입니다. 티볼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디자인을 꼽는데, 이 디자인이 지금 3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어요. 특히 지금처럼 장식을 좀 추가를 하고 신규 컬러 그리고 데칼 같은 게 있으니까 일반 티볼리에 비해서는 좀 더 눈에 띄는 색상이고 좀 더 예쁘긴 합니다. 참고로 2019년에는 지금 보시는 오렌지 팝과 실키 화이트 펄 이 두 가지 색상이 추가가 됐고요. 알로이힐도 새 디자인의 16인치가 새롭게 추가가 됐죠. 이 리어의 경우에는 그 범퍼에 크롬 몰딩이 신규 적용이 됐는데, 저게 좀 작은 장식이긴 한데 뒤에 따라가면서 보면은 좀 눈에 띄는 변화긴 합니다. 그리고 보니까 펜더, 도어 가니쉬에는 신규 디자인의 아이템이 추가가 됐는데, 이것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죠. 이와 함께 G4 렉스턴에 먼저 적용이 됐던 오토 클로징도 추가가 됐습니다. 이 오토 클로징 같은 경우에는 키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차에서 멀어지면은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기능입니다.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솔루스 XC. 요 휠 디자인이 꽤 이쁘네요. 좀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. 2019년형의 실내도 사실 딱히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없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예전에 시승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, 이 차급을 생각을 해도 모니터가 좀 작은 편이죠. 이 모니터 쪽에 있는 패널이 약간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눈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,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유달리 이 모니터가 좀 작아 보여요. 그리고 모니터 내 메뉴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여기가 지금 모드고요. DMB와 라디오, 내비, 블루투스 등의 메뉴가 있고, 여기는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. 이 현위치 한번 누르면은 바로 그 메뉴에서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동을 하죠. 이런 메뉴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설명을 드릴 건 없는데, 이거 역시도 다른 차들의 그 내비게이션 메뉴와 비교를 하면은 폰트라든가 그래픽, 화질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. 실내 소재는 뭐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무난한 수준이고요. 근데 그 시선 아래쪽에 있는 소재들이 좀 플라스틱이 특히 좀 떨어지죠. 이거는 뭐 예전에 티볼리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도 거론이 됐던 건데, 기존과 뭐 딱히 변한 건 없고요. 그리고 센터 패시아 쪽에는 그 하이그로시가 쓰였는데, 요즘에 이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범위가 많이 쓰이잖아요. 생각보다는 하이그로시가 이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. 티볼리는 스티어링 열선도 있고,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티어링 감도를 조절하는 건데, 컴포트와 노멀,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는 차선 유지 장치가 있는 건데, 이 차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. 그리고 공조장치에는 액정이 있고요. 이거보다 훨씬 비싼 차 중에서도 공조장치에 액정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리고 온도 조절은 이 버튼으로 누르고, 바람 세기는 이 큰 다이얼로 하는데, 이 다이얼이 이제 워낙 커서 조작하기는 굉장히 쉽죠. 그런데 이 양쪽에 이 버튼들 있잖아요. 이 버튼들의 눌렀을 때 이 촉감이라든가 그런 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기어 레버 앞쪽에는 여기 수납 공간이 있는데,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수납 공간이 약간 좀 어정쩡하게 좀 작아요. 그래서 우리가 차에 타면은 핸드폰을 어디다 놔야 되잖아요. 물론 거치대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, 거치대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 어디에다가 핸드폰을 놔야 되는데, 이게 핸드폰이 노트5인데 약간은 좀 애매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죠. 갤럭시 S7은 들어가네요.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통풍과 USB, HDMI 단자가 있고요.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달라졌죠. 디자인이 기존에 비하면 조금 더 멋있어졌죠. 뭔가 이 차급 이상의 그 차에 적용이 되는 그런 디자인 같아요. 그러니까 실내는 좀 작은데 이 기어 레버 이 잡는 부분은 굉장히 두껍고 딱 각이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. 기어 레버 뒤에는 컵홀더 두 개가 있는데, 컵홀더에 날개가 없어요. 보통 거의 대부분의 컵홀더는 그 날개가 있잖아요. 안에 있는 이제 물건, 병 같은 걸 잡아줄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, 날개는 없고요. 그리고 티볼리는 이 센터 콘솔 박스 형상이 되게 특이하죠. 여기에 좀 더 길쭉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됐어요. 근데 전체 용량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. 운전대는 딱 차 사이즈에 맞는 크기 같고요. 여기가 약간 밑에 깎여 있죠. 그래서 D컷인 것 같긴 한데, 그렇다고 확실한 또 D컷은 아니고 그렇습니다. 근데 모양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. 특히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이 림에 씌워진 가죽 있잖아요. 가죽이 좀 손에 잘 잡히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 계기판도 그렇게 썩 예쁘지가 않죠. 폰트도 그렇지만 색깔 자체가 그렇게
뭐 디자인이 참신하다거나 그런 편은 아니고요. 가운데 있는 액정의 크기도 좀 작은 편이죠. 가운데 있는 액정에는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. 다른 그 동급의 차에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이 타이어 정렬이죠. 그러니까 보통 주차를 하거나 뭐 그럴 때 보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좀 돌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초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,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여주니까 이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이겠죠. 그리고 클러스 설정에서 셋을 길게 누르면은 이 메뉴로 이동을 하는데, 여기에 보시면 계기판 조명이라든가 평균 연비 리셋 설정, 이런 메뉴가 있죠. 사실 이 안에 있는 메뉴도 그렇게 종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. 그리고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내리막 경사로 조절 장치와 ESC, 온오프,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.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파워 윈터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. 실내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도어 포켓 같아요. 도어 포켓에 용량이 넉넉하기도 한데, 저기다 딱 병 2개를 꽂을 수 있게 구획을 딱 제대로 마련해 놨잖아요.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컵홀더 외에도 저기를 많이 쓰거든요.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기가 참 디자인이 잘 된 것 같고요. 유리는 운전석만 상하행 모드 원터치가 적용이 됐습니다. 시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사양에 따라서 착자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좀 전에 시승했던 차 같은 경우에는 그 가죽의 질이 좀 더 낮고, 그리고 좀 더 부드럽고 탄탄하고 그랬는데,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, 근데 형상 자체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. 이 제가 앉았을 경우에,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라면은 시트가 좀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고요. 양쪽 허벅지 쪽이 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. 그래서 운전을 하면은 그 허벅지 바깥쪽을 좀 잘 잡아주는 그런 기능성은 있어요. 이거 딱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약간 학생 의자 그 느낌이에요. 무릎 공간은 제가 앉았을 경우에 여기에 주먹이 2개가 아주 꽉 끼게 들어가는데, 이 B세그먼트 SUV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뭐 납득할 만한 무릎 공간 같고요. 그런데 이 등받이 각도의 경우에는 등의 그 각도가 아주 편안한 정도는 아니에요. 그리고 시트의 쿠션은 1열보다 약간 좀 더 딱딱한 것 같고요. 티볼리 2열의 공간성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운데 부분인데, 보통 AWD가 옵션으로 있는 차는 여기도 이제 같이 튀어 올라오잖아요.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좀 평평하게 잘 처리를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한 상태에서도 이 밑으로 신발이 되게 여유있게 들어갑니다.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이 마련이 되는데 딱 1단계입니다. 보통 좀 좋은 차 같은 경우에는 2열 열선도 3단계까지가 있긴 한데, 티볼리는 1단계입니다. 예, 공회전 소음은 지금 비가 와서 정확하게 들리진 않는데요. 뭐 기존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,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초에 탔을 때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지금 진동이 좀 잦은 것 같아요. 올해 초에 탔을 때는 그 기어 에디션, 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좀 진동이 있었는데,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은 진동이 좀 많이 줄었네요. 지금 타고 있는 차는 1.6L 디젤이고요. 기존과 파워트레인은 동일합니다. 티볼리는 디젤보다 가솔린의 판매가 더 많죠. 근데 저는 둘 다 타보면은 가솔린보다는 디젤이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일단 가솔린의 경우에는 그 동력 성능에서, 특히 이제 일상 용도로 사용하는 그 실용용 구간에서는 그 디젤보다는 좀 그 토크가 좀 부족해서 일상용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디젤이 좀 더 낫고요.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도 그때 3년 전이지만 그 서킷에서 그때 시승을 했을 때 디젤이 좀 더 탄탄했어요. 디젤이 뭔가 좀 더 주행 안정성도 괜찮고 회전할 때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가솔린과 디젤을 놓고 본다면은 티볼리는 디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디젤을 다시 타보니까 티볼리 디젤은 역시 그 지금같이 비가 좀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주행 안정성이 괜찮고요. 그리고 뭐 급가속에서는 좀 동력 성능이 딸리긴 하지만 일상 용도로 다니기에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고요. 물론 급가속을 하면은 좀 동력 성능이 부족해요. 그러니까 100 이상 넘어가서 한 120, 30 이 정도 이상의 속도에서는 그 속도가 붙는 게 좀 이렇게 더디죠. 그리고 티볼리는 운전하기가 편해요. 기본적으로는 좌우나 전방 시야가 괜찮고, 특히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전방 시야가 좀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시트 포지션이 높은 거는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래 탔던 그 기어에 비하면은 급가속을 할 때 그 엔진음이 들어오잖아요. 엔진 회전수가 높이 사용을 하면은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데, 그 소리가 많이 밀려 들어올 때 그때 그 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게 조금 더 낮았어요.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급가속하고
또 회전수 높게 쓰면은 약간 부르르하고 떨고 그랬거든요. 그런 좀 약간 좀 텅 빈 소리 비슷한 게 났는데 지금은 그런 면이 좀 줄었어요.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개선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방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. 보통 차의 정숙성은 방음과 거의 비례를 하는데, 그리고 또 차급과도 비례를 하거든요, 정수성은. 근데 아무래도 이런 B세그먼트의 SUV는 그만큼 좀 방음에 신경을 많이 쓰기 힘드니까 정숙성에 있어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주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타이어의 소리가,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차 급을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납득을 할 만한 수준이죠. 가속력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상 용도로는 괜찮은데 좀 급가속을 하거나 좀 빨리 속도를 올리면은 그럴 땐 좀 이제 한계가 좀 드러나죠. 근데 이 SUV는 보통 공기 저항을 많이 받잖아요. 그래서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 증가가 느려지게 마련인 건 당연한데, 그런 것과 또는 엔진의 배기량, 출력을 감안을 해도 그 속도 증가하는 그런 한계가 좀 금방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올해 초에 시승했을 때보다 이 차가 좀 더 안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. 이 변속기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또는 좀 자주 이렇게 멈칫거림이 있어요. 특히 출발할 때, 그때는 그 뭔가 좀 약간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, 중간에 이제 킥다운 할 때에도 좀 반박자 이상 늦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하고요. 그래서 이 변속기 때문에 승차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탄탄한 편이에요. 디젤이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가 좀 탄탄한데, 이게 그냥 단순히 딱딱이나 뭐 하드하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. 좀 유럽차의 느낌으로 기존에 그 상하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그 하체에서 그 부딪히는 그런 충격을 적절하게 잘 흡수를 해줍니다. 이 티볼리에도 차선 유지 장치가 들어갔죠. 요 B세그먼트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장비인데, 몇몇 차, 그러니까 코다랑 티볼리 정도만 이 B세그먼트 SUV에서는 이 차선 유지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버튼이 여기에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버튼 누르면은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. 보통 대부분의 차들과는 달리 이 티볼리는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일반 타입이에요. 그러니까 차간 거리를 스스로 조절을 하진 못하죠. 그래서 보통 차선 유지 장치가 있으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맞물려서 차간 거리와 차선 유지가 다 되잖아요. 근데 티볼리는 그냥 속도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차간 거리는 안 되고 차선만 유지를 합니다. 이미 기존의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볼리의 차선 유지 장치는 괜찮아요. 그러니까 차선 가운데로 적절하게 잘 지키면서 갑니다. 보통 급이 낮으면은 이런 기능도 약간 좀 버전이 낮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. 근데 티볼리의 차선 유지 장치는 이렇게 일상 용도로도 사용을 할 만하고요. 이것도 대략 한 13초? 한 15초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경고음이 울리면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해제가 되죠. 이게 지금 경고음 소리거든요. 여기에 이렇게 핸들을 잡으라고 문구가 뜨죠. 경고음과 함께. 그리고 이 차선 유지 장치는 크루즈 컨트롤과는 이렇게 별개로 요것만 이렇게 따로 작동을 시킬 수도 있죠. 예, 오늘 2019년형 티볼리 아머를 간략하게 시승을 해봤습니다. 티볼리는 쌍용의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B세그먼트 SUV의 스테디셀러로 가는 것 같아요. 코나 스토닉이 나온 이후에도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고, 특히 티볼리가 이제 출시가 된 지 3년이 넘었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력을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. 사실 2019년형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하지만 그 티볼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외관에서 그 커스터마이징, 이런 부분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분명히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티볼리의 인기는 뭐 당분간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이로써 2019 티볼리 아머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